대릭이라는 젊은 남자가 행동하라는 부름을 받자 도시가 불타고 있다. 그의 동료 실비가 위험천만한 구조 임무를 설명한다. 대릭은 술 한 잔과 함께 그녀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한다. 그는 빌딩에서 뛰어내리며 또 다른 하루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그는 씩 웃으며 착지하고 이곳의 영웅은 자신임을 상기시킨다. 간단히 치고 빠지는 임무를 준비하자 힘이 그를 통해 솟구친다. 하지만 실비는 그의 매력적인 오만함에 감명받지 않는다. 보라색 에너지가 솟구치며 그녀는 관문을 찢어 연다. 대릭이 갑옷을 입자 전투 준비와 함께 번개가 치직거린다. 그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돌아올 것이라 자신하며 공허 속으로 발을 들인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불, 재, 그리고 실패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임무는 재앙적인 함정이자 불가능한 확률과의 싸움이었다. 대릭은 모든 것이 어쩌다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하며 공포에 질려 쳐다본다. 괴물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는 쓰러진 동료를 필사적으로 보호한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메아리 친다. 나이 들고 흉터가 생긴 대릭은 단순한 임무였어야 할 일을 회상한다. 그는 영웅놀이를 하려던 자신의 오랜 습관을 한탄한다. 기억 속에서 그의 팀은 압도당하며 그에게 탈출하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자신을 구하거나 친구를 구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그들 모두를 구할 만큼 강하다고 믿었다. 젊은 대릭은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길을 개척한다. 나이든 그는 그 어리석은 희망을 후회하며 돌아볼 뿐이다. 그는 부상당한 병사에게 다가가 지옥불에서 나갈 길을 약속한다. 친구를 부축하며 그는 줄어드는 포탈을 향해 나아간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약속은 그가 둘 모두에게 한 거짓말이었다. 폭력의 섬광 속에서 그의 동료는 그에게서 찢겨나간다. 대릭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세계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돌아서자 유일한 탈출구가 영원히 사라지려는 것을 본다. 그는 후회로 들끓으며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는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대릭은 빛을 향해 마지막 필사적인 질주를 한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저항의 비명을 지른다. 그의 손이 뚫고 나가 이제는 잃어버린 세계를 움켜쥐려 한다. 하지만 관문은 쾅 닫히며 그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 그 순간 그의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난다. 그는 남은 것을 응시하며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실패의 메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에 갇힌 기억이 나이든 대릭을 숨을 헐떡이며 깨운다. 그는 자책과 후회의 바다에 빠져 쓰러진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배신당한 것이었을까? 그는 위안을 얻으려 무기에 매달리며 그 생각을 떨쳐버린다. 그는 동료들이 아직 자신을 찾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는 결코 오지 않을 구조를 기다린다. 이 감옥에 새긴 흔적조차도 사라져간다. 알고 보니 끝없는 고독은 훈련 몽타주에 아주 좋았다. 그는 기술을 연마하고 무기는 그의 의지의 연장선이 되며 명상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부서지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다시 태양을 볼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에 이끌려서다. 하지만 영겁의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무언가 변한다. 이상한 경고음이 그의 유배의 침묵을 꿰뚫는다. 시스템 오류가 그의 눈앞에서 번쩍인다. 호스트가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경고한다. 그는 자신의 힘이 시스템에 묶여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황에 빠진다. 연결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명줄이 끊어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시스템 연결이 끊어졌다. 그는 마지막 남은 것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감옥에 분노하지만 공허는 부서지지 않는다. 이제 자신의 생명력마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그를 공격한다. 순간순간 그의 정신에 금이 가지만 그를 둘러싼 감옥은 완벽하게 온전하다. 마침내 오랜 투쟁 끝에 그는 그냥 포기한다. 그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영겁의 시간이 지난 후 공허가 마침내 그를 다시 불렀다. 그는 오랜 절망에서 놀라 고개를 들었고 아주 오랜만에 응답했다. 무의 공간을 통해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균열음이. 그는 자신의 정신이 마침내 무너졌는지 의심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모습은 그것이 진짜임을 말해준다. 그의 감옥에 생긴 균열, 그리고 그것은 닫히지 않는다. 솟구치는 힘이 그의 탈출 의지를 다시 불태운다. 그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균열을 친다. 이 지옥에 남아있는 것보다 뭐든 낫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무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강력한 폭발이 그를 격렬하게 뒤로 날려버리고 자유를 향한 그의 유일한 기회는 순수한 힘과 마주한다. 그것이 분명 환각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균열 너머에서 괴물 같은 생명체가 포효한다. 그는 그것의 인사가 약간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 짐승의 눈이 악의적인 의도로 빛나자 데릭은 그것에게 예의를 가르쳐주기로 결심한다. 게다가 그는 시스템 없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한다. 그는 전투 준비를 마치고 짐승에게 돌진한다. 두 힘이 에너지 폭풍 속에서 충돌한다. 그는 간신히 앞서며 그것의 공격을 헤쳐나간다. 하지만 그 생명체의 힘은 압도적이다. 그는 뒤로 내동댕이 쳐지고 충격에 갑옷이 덜컹거린다. 괴물이 그의 위로 어렴풋이 나타난다. 일단은 승리한 듯이. 알았어. 이제 이건 꿈이 아니라고 꽤 확신한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알아차린다. 정말 오랜만에 그는 피를 흘리고 있다. 그는 100%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고통이 그의 정신을 맑게 하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상기시킨다. 짐승이 또 다른 파괴적인 에너지 공격을 준비하지만 데릭은 반격을 준비하며 발을 굳게 딛는다.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었기에 그는 물러서지 않는다. 괴물은 그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포효한다. 그것은 마지막 필사적인 움직임으로 에너지의 급류를 방출한다. 데릭은 폭발의 중심부로 곧장 날아간다. 그는 오래전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두 힘이 대격변의 폭발 속에서 만난다. 그는 도전을 외친다. 날 죽이든가 아니면 내 길에서 비켜. 마지막 힘으로 그는 공격을 가르며 나아간다. 그는 잔해를 발판 삼아 목표물로 향한다. 옛날의 데릭이 다시 돌아온 것 같군. 그리고 마지막 일격으로 그는 탈출구를 찾는다. 그는 짐승을 공허에 남겨두고 그 위를 솟구쳐 지나간다. 그는 마침내 다시 태양을 보며 웃는다. 영원한 어둠 끝에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잠시 전 바로 이 숲에서 한 어린 소년이 집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공황은 발을 헛디디게 만들고 그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그는 세게 부딪혀 멍들고 겁에 질린다. 그는 협곡 바닥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고 물론 그곳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소년은 짐승이 다가오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뒷걸음질치고 그의 발은 느슨한 바위에서 미끄러진다. 그 생명체가 달려들고 발톱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물에 빠져 도움을 외친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수면 위로 올라온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본다. 빛과 에너지의 기둥이 아래 물속으로 충돌하고 물보라 속에서 데릭이 나타나 겁에 질린 아이 앞에 착지한다. 소녀는 자신의 운이 이렇게나 더 나빠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겨우 늑대에게서 탈출했더니 갑옷을 입은 악마를 만났지만 데릭의 눈앞에 이상한 경고가 나타난다. 침입 시스템이 감지되었지만 그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른다. 갑자기 거대한 보라색 소용돌이가 위하늘을 찢어연다. 데릭은 그 기둥에 붙잡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로 끌려간다. 소녀는 놀라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포탈에서 강력한 에너지 빔이 분출된다. 그의 위대한 탈출은 땅에 쓰러져 의식을 잃는 것으로 끝난다. 근처에서 부상당한 짐승은 몸을 털며 2라운드를 준비한다. 그것의 빛나는 눈은 무력한 형체에 고정된다. 그 생명체는 움직이지 않는 먹이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데릭의 마음은 끝없는 공허로 되돌아간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갇혔던 것을 기억한다. 그의 존재 자체가 얇게 늘어나고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는 자신의 옛 삶이 진짜였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의 시스템, 그의 집, 모든 것이 그저 꿈이었을까? 아니면 이 산산조각난 존재가 그가 알던 전부였을까? 그는 짐승이 그를 끌고 가는 것에 의해 현실로 정신이 번쩍 든다. 그는 신음하며 5분만 더 자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 생명체는 희생자의 두려움 없는 태도에 혼란스러워하며 멈춘다. 데릭은 그저 웃으며 잡는 게 간지럽다고 불평한다. 짐승이 포효한다.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나서. 하지만 그 순간 데릭의 눈빛이 돌변한다. 힘이 솟구치며 그는 괴물의 턱을 잡는다. 그는 손쉽게 그것을 옆으로 내던져 지켜보던 소년을 놀라게 한다. 데릭은 멍하고 완전히 길을 잃은 채 주위를 둘러본다. 그러더니 그는 무시무시한 짐승을 강아지라고 부르며 미소 짓는다. 그는 새로운 환경을 둘러본다. 시들고 썩은 숲, 생명이 쇠퇴해 자리를 내주는 곳. 하지만 그의 망가진 정신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아름답다. 그는 무심하게 그의 괴물 동료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이상한 새로운 세계가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이 실감난다. 그는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더욱 충격받지만 그것은 완전히 지워져 그를 레벨 0으로 초기화했다. 그의 능력치는 그대로이기에 그는 기술들도 여전히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는 익숙한 에너지 파동을 소환하려 하지만 공격은 아무것도 없이 사그라든다. 분명히 스킬 버튼을 연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각 시도마다 그의 머리에 고통의 충격이 전해진다. 그는 오류 메시지를 떠올린다. 침입 시스템 감지됨. 그는 자신의 옛 시스템이 어떻게든 새로운 시스템과 합쳐졌는지 궁금해한다. 생각에 잠겨 그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맞춰보려 하지만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그의 집중을 깬다. 그와 그의 새로운 친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선다. 이전에 그 소년이 이제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 데릭은 아이의 공포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그가 사람을 먹는 악마가 아니냐고 묻는다. 데릭은 포즈를 취하며 자신의 어느 부분이 악마처럼 보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의 괴물 동료는 소년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데릭은 짐승의 무례한 태도를 재빨리 꾸짖는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소년은 주저하며 자신의 이름이 토마스라고 말한다. 데릭은 여전히 소년을 톰이라고 부르며 그의 레벨에 대해 묻는다. 그는 이 세계에서는 13세에만 시스템이 잠금 해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생명체를 죽여야 한다. 갑작스러운 차가운 깨달음이 데릭과 짐승 모두에게 찾아온다. 암울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의 유일한 동료에게 돌아서고 한 번의 빠르고 잔인한 움직임으로 첫 번째 사례를 확보한다. 짐승은 가만히 누워있고 그 생명의 피가 숲바닥을 물들인다. 그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기였다고 설명하고 그와 함께 시스템 알림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는 웃는다. 익숙한 힘의 파동이 그에게 돌아오면서. 하지만 그때 다른 일련의 경고가 그의 눈에 띈다. 두 시스템 간의 충돌이 그의 앞에서 펼쳐진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이 자신의 옛 시스템을 덮어쓰려 했지만 원래 시스템이 버텨내어 두 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큰 꼬르륵 소리가 긴장된 침묵을 깬다. 토마스는 배고픔에 분명히 당황하며 고개를 돌린다. 데릭은 당연한 것을 묻고 소년은 간절히 동의한다. 그들의 식사를 위해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재빨리 피워진다. 알고 보니 그의 첫 번째 사례가 그의 첫 번째 저녁 식사이기도 했다. 그는 소년에게 그것을 다 넘길 음료를 제공한다. 아이는 일주일 동안 길을 잃었던 것처럼 그것을 벌컥벌컥 마신다. 그는 자신의 예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멈춘다. 데릭은 자신의 잠자는 원래 시스템에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한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비슷한 기술을 구매해보기로 결심한다. 시스템이 충돌을 감지하고 기술을 병합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고 그를 경련에 빠뜨린다. 고통이 분명히 엄청났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한다. 그 결과 그의 기술은 엄청나게 즉각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그는 자신의 옛 기술들이 결국 사라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들은 단지 잠자고 있을 뿐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억제되어 있다. 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새로운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변신할 시간이다. 움직이면서 아이에게 머리를 자르게 하는 것만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는 토마스에게 그들의 거래, 즉 안전한 통행을 위한 정보를 상기시킨다. 소년은 마지못해 거래의 약속을 지키기로 동의한다. 그는 이상한 새로운 세계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토마스는 사람들이 시스템에 감사하도록 배운다고 설명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힌다. 부패한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평민을 억압한다. 그들은 심지어 시스템을 속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넓힌다. 불의를 회상하며 그의 분노가 커진다. 그의 부모를 잃게 한 것은 바로 귀족들이었다. 손이 미끄러지자 그는 당황하여 데릭에게 해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한다. 데릭은 침착하게 마지막 머리 스타일을 먼저 보고 기다리겠다고 농담한다. 그는 결과를 검사하고 토마스가 살아도 된다고 선언한다. 다음날 아침 그들의 여정에 해가 떠오른다. 데릭은 갈 시간이라며 소년을 부드럽게 깨운다. 마침내 그들은 작고 황량한 마을 외곽에 도착한다. 데릭은 어느 길이 집으로 가는지 묻는다. 토마스는 자신이 레이나 마을 출신이라며 길을 가리킨다. 하지만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멀리 있는 무언가에 고정된다. 데릭은 즉시 소년의 태도가 변한 것을 감지한다. 토마스는 공포에 질려 그의 어깨에서 뛰어내려 집을 향해 질주한다.
대릭은 뒤따르지만 눈앞의 참혹한 광경에 걸음을 멈춘다. 소녀는 부서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외친다. 안에서 그는 찾던 남자가 이미 죽음을 맞이한 것을 발견한다. 마을 사람은 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토마스는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바라본다. 그의 희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대릭은 위로하듯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는 그 남자가 가족이 아니라 마을의 친절한 노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토마스는 그 남자가 거의 30레벨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릭은 전혀 감흥 없이 그게 강한 거냐고 묻는다. 소녀는 그 레벨이면 숲에서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릭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문틀에 기댄다. 그러고는 자신이 아까 죽인 늑대가 53레벨이었다고 밝힌다. 토마스는 들은 것을 믿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말을 잃는다. 그는 이것이 소년의 집에서 남은 전부인지 궁금해한다. 한편 숲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에너지가 꿈틀거린다. 빛나는 녹색 구체가 부자연스러운 힘으로 맥동한다. 그것은 곧 타락한 숲의 야수의 주의를 끈다. 늑대는 조심스럽게 이상한 마법의 근원으로 다가간다. 그 상처는 이미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음을 암시한다. 본능과 허기에 이끌려 달려들지만 해골 형상이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구체를 지킨다. 단 한 번의 잔혹한 일격으로 늑대를 땅에 처박는다. 어두운 힘의 과시에 대기마저 떨리는 듯하다. 해골 괴물은 손쉬운 승리를 즐기는 듯하다. 참 사랑스럽군. 강력한 빛이 이 황폐한 땅의 주인으로서 그 정체를 드러낸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햇살과 평화의 땅이었다. 브랜디라는 어린 소녀가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의 어머니 멜러리가 짐에 대해 부드럽게 놀린다. 브랜디는 이제 시스템을 개방해서 충분히 강하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한다. 어머니는 힘들어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다. 걸어가면서 멜러리는 아빠에게 사냥해서 얻은 가죽을 달라고 해보자고 제안한다. 브랜디의 눈은 가죽 세공기술 레벨을 올릴 기회에 반짝인다. 어머니는 아빠가 동물 가죽 벗기는 걸 도와주게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소녀의 흥분은 즉시 완전한 공포로 바뀐다. 그녀는 가죽 세공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깨닫는다. 2주 전 그녀가 시스템을 개방하기로 한 날로 돌아간다. 그녀의 아버지 트래비스가 그녀가 죽일 첫 몬스터로 10레벨 솜털 여우를 선물한다. 이게 전혀 트라우마가 되진 않겠지. 물론 일은 끝났고 소녀는 비통함과 후회에 가득 찬다. 어머니는 아빠가 덜 귀여운 대상을 골랐을 수도 있었다고 인정하며 그녀를 위로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공포의 시선 교환으로 중단된다. 트래비스가 부상당한 채 마을로 뛰어들어와 경고를 외친다. 그는 마을이 공격받고 있다고 소리치며 도망치라고 말한다. 브랜디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지만 그는 그녀를 막는다. 그는 비장한 결의에 찬 눈으로 엄마를 믿으라고 말한다. 트래비스는 불타는 마을을 마주하며 가족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한다. 마지막 작별 인사와 함께 그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다.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그들의 탈출에 암울한 배경이 된다. 브랜디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괜찮을지 묻는다. 멜러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빠와 족장님은 강하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마을 족장이 이끄는 다른 생존자들과 합류한다. 족장은 다음 마을까지 갈 수 있다고 자신하며 그룹을 독려한다. 멜러리는 딸을 꼭 껴안고 마지막 위로의 말을 건네려 한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거대한 발이 땅을 내리찍으며 중단된다. 족장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즉시 순수한 공포로 바뀐다. 거대한 타락한 야수가 증오로 빛나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본다. 그는 즉시 쓰러져 그의 이전 연설이 좀 섣불렀음을 증명한다. 멜러리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쓰러지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브랜디는 제자리에 얼어붙고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린다. 승리한 괴물은 이제 생존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으르렁거린다. 브랜디가 엄마를 부르짖자 괴물은 달려들 준비를 한다. 멜러리는 딸을 앞으로 밀치며 뛰라고 말한다. 마지막 필사적인 비명과 함께 그녀는 브랜디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어린 소녀는 공포에 마비되어 근육 하나 움직일 수 없다. 멜러리는 창으로 야수의 돌격을 막아서지만 더 많은 괴물들이 싸움에 끼어들면서 금세 제압당한다. 땅에 짓눌린 채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딸의 안전뿐이다. 그녀는 브랜디가 탈출할 수 있을 만큼만 버티기로 결심한다. 브랜디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흘리며 숲속을 무작정 달린다. 그녀의 필사적인 도주는
갑옷을 입은 인물과 부딪히면서 끝난다. 그림자 속에서 한 목소리가 침착하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다. 그건 데릭과 토마스였고 토마스가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소리친다. 우리의 주인공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난다. 브랜디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도움을 간청한다. 브랜디는 그에게 매달려 필사적으로 도움을 애원한다. 그녀는 엄마가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고 애원한다. 데릭은 거의 지루한 듯한 알았어라는 간단한 말로 침착하게 동의한다. 그는 무심하게 손가락을 튕겨 에너지 볼트를 앞으로 쏜다. 그 폭발은 즉시 멜러리를 공격하던 야수를 처리한다. 그녀는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자 충격에 빠져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경험치를 위해 남은 놈들을 처리하라고 제안한다. 멜러리는 경험치 따위는 신경 안 쓴다고 소리친다. 데릭은 시익 웃으며 결국 이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은 타락한 늑대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집중되어 있으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갑옷 입은 장화로 한 야수의 발을 으스러뜨린다. 그는 다른 늑대의 턱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단 한 발의 에너지 폭발이 멀리서 세 번째 놈을 쓰러뜨린다. 그의 건틀릿이 빛나며 순수한 에너지의 발톱을 형성한다. 그는 회오리 바람이 되어 무리를 찢어발긴다. 그는 그들이 본 적 없는 속도와 우아함으로 움직인다. 마지막 잔혹한 일격이 마지막 괴물을 끝장낸다. 그는 전투가 끝나고 파짓거리는 푸른 빛에 둘러싸여 착지한다. 그는 쓰러진 야수들 위에 서서 전혀 재미없었다고 불평한다. 그는 늑대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약했는지 언급하며 감흥이 없다. 브랜디는 엄마에게 달려가고 그들은 안도하며 서로를 껴안는다. 멜러리는 아빠는 강하다고 약속하며 딸을 위로한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이 낯선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녀는 데릭에게 감사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한다. 그는 그냥 토마스를 집에 데려다주는 중이고 그들도 따라와도 좋다고 말한다. 토마스는 그에게 파괴된 마을에 대해 상기시키려 한다. 하지만 데릭은 소년을 호위하겠다고만 약속했다고 차갑게 말한다. 그는 어차피 그들의 마을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정말 훌륭한 동기부여 연설가로군. 한 마을 사람이 그레이스 폭포를 언급하며 숲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는다. 데릭은 관심 없다는 간단한 아니라는 말로 질문을 일축한다. 토마스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돌아가자고 애원한다. 하지만 데릭은 싸우는 건 우리가 아닐 거라고 정정한다. 그는 만약 누군가 돕는다면 그건 자신 혼자일 것이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소년에게 낯선 사람을 구하는 것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토마스에게 자신의 생존 비결을 아는지 묻는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한다고 설명하며 어두운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굳이 영웅이 되려고 나서지 않는 법을 뼈저리게 배웠다. 그의 삶의 모든 비극은 끼어들지 말아야 할 곳에 끼어들어서 생겼다. 토마스는 좌절감에 이를 악물 수밖에 없다. 그는 데릭의 힘이 있으면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소리친다. 데릭은 소년의 순진한 정의감에 코웃음 칠 뿐이다. 토마스는 소용없이 그의 갑옷을 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마침내 무너져 데릭이 이기적인 놈일 뿐이라고 소리친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데릭은 그 평가에 침착하게 동의한다. 그는 영웅들이 죽는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것이 이득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가볍게 소년의 주먹을 잡아채며 떼쓰는 것을 끝낸다. 그는 토마스에게 먼저 강해지고 나서 영웅놀이를 하라고 말한다. 소년은 아직 꺾이지 않은 기세로 그를 노려본다. 데릭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아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린다. 그러고는 토마스를 어깨 위로 들어올려 모두를 놀라게 한다. 소년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물으며 어안이 벙벙해진다. 새로운 결심과 함께 데릭은 마을을 구하러 갈 것이라고 선언한다. 토마스는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에 말을 잃는다. 그는 잿더미 속에 서 있고 그의 세계는 다시 한번 뒤집힌다. 한편 브랜디의 아버지 트래비스는 거대한 타락한 곰과 마주한다. 그는 창을 받고 전투를 준비하며 눈을 빛낸다. 야수는 포효하고 그 눈은 타락한 에너지로 불타오른다. 트래비스는 그 돌격을 정면으로 맞서고 충격으로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는 압도적인 힘에 맞서 홀로 버틴다. 데릭은 토마스를 이끌고 연기나는 마을 폐허를 지나간다. 그는 소년이 이 세계의 암울한 현실을 직접 보기를 원했다.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혹독한 교훈이었다. 이것은 구조 임무가 아니었다. 시신 수습이었다.
갑자기 데릭은 앞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소년을 막아선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소리의 근원에 집중한다. 생존자인 마을 족장이 잔해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토마스는 데릭의 경고를 무시하고 즉시 앞으로 달려나간다. 족장은 그를 보고 놀라 위험을 경고하지만 그의 시선은 쓰러진 브랜디 아버지의 시신에 머문다. 그는 그 남자가 용감하게 싸웠지만 상처가 치명적이라고 한탄한다. 사실 마을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족장은 헛된 희망임을 알면서도 필사적으로 힐러를 찾는다. 데릭은 자신이 가진 희귀한 포션을 떠올리며 선택지를 고려하지만 그의 냉소적인 본성이 고개를 든다. 그는 영웅놀이를 거부한다. 그는 그 남자를 구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는 물러서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준다. 멜러리는 완전한 불신과 슬픔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녀는 남편에게 매달려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한다. 마지막 힘을 다해 트래비스는 딸에게 손을 뻗는다. 그는 그녀에게 강해지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눈에서 빛이 영원히 사라진다. 브랜디는 먼지 속에 무릎 꿇고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난다. 그녀 어머니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폐허에 울려 퍼진다. 얼마 후 그들은 불타는 마을을 뒤로하고 떠났다. 데릭은 당연한 말을 한다. 움직일 시간이야. 하지만 토마스는 방금 목격한 상실감에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데릭은 익숙해질 거라며 의심스러운 위로를 건넨다. 족장은 그의 냉정한 말에 분노하여 팔을 붙잡는다. 그는 데릭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한다. 족장은 왜 토마스를 완전한 낯선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지 묻는다. 데릭은 차갑고 무심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킨다. 하지만 토마스가 앞으로 나서며 놀랍게도 데릭의 편을 든다. 그는 상실감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거의 질투난다고 인정한다. 한 기억 속에서 훨씬 어린 토마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 소수의 생존자 그룹은 폐허를 떠나 여정을 계속한다. 데릭은 시스템 알림을 확인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레벨 10에 도달하여 이제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하지만 선택지를 스크롤하면서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진다. 이 선택지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첫 번째는 그림자 격투가 희귀하고 치명적인 클래스다. 다음은 혼돈의 글레이브, 순수한 파괴의 에픽 클래스다. 그리고 영원의 수호자, 불꽃에서 태어난 또 다른 에픽 클래스다. 결정 장애가 올 지경이군. 그는 엄청난 힘의 목록을 훔쳐보며 결정하기 위해 고심한다. 하지만 그때 그는 멈추고 숨이 멎는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족장을 돌아본다. 그는 화면의 마지막 숨겨진 선택지를 보며 몸을 떤다. 공허의 챔피언, 그 자신의 개인적인 지옥에서 태어난 에픽 클래스. 설명에는 그가 이제 그곳의 일부가 되었기에 다시는 갇힐 수 없다고 쓰여 있다. 그는 끝없는 공간, 그의 감옥의 끊임없는 허기를 회상한다. 그것은 동맹이나 스승이 아니라 잔혹하고 무자비한 주인이었다. 자신의 정신이 산산조각 났던 기억이 그 안에서 메아리 친다. 공허는 그를 이기고 부수고 완전히 삼켜버렸다. 하지만 그의 고통에 대한 대가로 그것은 그에게 절대적인 통제력을 제한했다. 그는 단지 그곳의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선택받은 챔피언이었다. 보라색 에너지의 급증과 함께 그는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인다. 족장 레온이 토마스를 뒤로 끌어당기는 동안 그에게서 힘이 폭발한다. 그들은 데릭이 공허의 혼돈스러운 에너지에 삼켜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는 공허의 부름에 답하며 새로운 힘을 받아들인다. 보라색 에너지 기둥이 솟구쳐 하늘을 가른다. 레온은 토마스를 보호하며 이 혼돈 속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에너지가 가라앉자 이제 그 주인이 된 변화된 데릭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는 자신을 통해 흐르는 엄청난 힘에 감탄한다. 그 빗줄기는 그의 변화를 알리는 봉화와도 같았다. 토마스와 레온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생존자들이 갑작스러운 소동에 깜짝 놀란다. 에너지가 다시 땅으로 내리꽂히며 얼마 남지 않은 것들마저 파괴한다. 데릭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새로운 클래스에 덤이 하나 딸려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에너지 속에서 흉측한 공허의 야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는 이 극적인 등장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온은 토마스에게 이 남자를 어디서 만났는지 다그쳐 묻는다.
멜로리와 브랜디는 어쩔 줄 모르고 혼란스러운 채 지켜볼 뿐이다. 데릭은 자신만의 소환수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황홀해한다. 야수가 땅으로 추락하자 그 존재감만으로 땅이 흔들린다. 그는 녀석의 이름을 애셔라고 짓기로 하는데 그러자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지난번에 싸웠던 놈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데릭의 제정신을 의심하며 지켜본다. 하지만 레오는 점점 커지는 공포와 함께 데릭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즉시 새로운 반려동물에게 안자를 가르치려 한다. 잘 해보시지. 야수는 그를 땅에 난폭하게 내리꽂는 것으로 응수한다. 그 충격으로 폐허가 된 풍경에 충격파가 퍼져나간다. 토마스가 그의 이름을 비명처럼 외치고 레온이 그를 싸움판에서 끌어내지만 먼지 속에서 갑옷을 입은 손이 솟아나 공격을 차갑게 멈춘다. 완전 무장한 데릭이 나타나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함께할 시간은 끝났다고 알린다. 애셔는 새로운 주인에게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듯 포효로 답한다. 피를 흘리면서도 단호하게 데릭은 다른 이들에게 달아나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는 순수한 에너지로 된 검을 소환한다. 그의 스킬은 야수를 식별하지 못했고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지난번 야수를 떠올리며 이번 놈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 그는 보라색 에너지의 잔상이 되어 앞으로 쏘아져 나간다. 그는 새로운 반려동물에게 복종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달려든다. 야수는 날카로운 턱을 벌리며 달려들어 그의 돌진을 순수한 공격성으로 맞받아친다. 데릭은 에너지 폭발로 반격하며 괴물을 저지하지만 녀석이 맨손바닥으로 공격을 막아내자 경악한다. 그 생명체의 순수한 힘은 그를 수세에 몰리게 한다. 애셔는 응축된 공허 에너지로 된 파괴적인 광선을 발사한다. 그 폭발에 그는 속수무책으로 날아가 버렸고 그 위력에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는 그렇게 거대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야수는 이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광선은 그가 방금 전 서 있던 자리에 거대한 참호를 파낸다. 충격은 그의 뼛속까지 흔들었고 입안의 피맛은 이제 익숙했다. 그는 자신이 소환한 존재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채 땅에 쓰러진다. 그는 잠시 죽은 척하면 녀석이 지루해져서 떠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야수는 무자비하고 잔혹한 공격을 시작한다. 그의 체력이 위험 수위로 곤두박질치자 시스템 경고창이 번쩍인다. 그는 명상 스킬을 활성화하며 필사적으로 빈틈을 찾으려 한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그는 힘으로 빛나는 검으로 맞서 싸운다. 하지만 애셔는 그저 이빨로 무기를 물어 산산조각낸다. 녀석은 그를 벌레처럼 내동댕이치고 매 타격마다 그의 체력은 떨어진다. 매 타격은 그를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망치질과 같았다. 옆에서는 토마스가 자신의 보호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눈물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레오는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들에게 달아나라고 재촉한다. 애셔는 결정적인 마지막 일격을 위해 에너지를 모은다. 데릭은 이번 공격은 피하기엔 너무 느리다는 것을 알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재생 스킬이 피해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체력반은 그의 피할 수 없는 종말을 향해 줄어들고 있었다. 압박은 견딜 수 없게 되었고 그의 갑옷은 금이 가고 부서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통과 혼돈 속에서 그의 시선은 한 점에 고정된다. 그는 포인트를 새로운 스킬에 쏟아부어 시스템 병합을 발동시킨다. 그 과정은 끔찍했고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덕분에 애셔의 파괴적인 지면 강타를 피할 수 있었다. 병합은 성공했고 그의 새로운 스킬은 즉시 최고 레벨이 되었다. 그의 반려동물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만족하지 않는 듯하다. 무기 숙련도가 업그레이드되자 그의 힘만으로 땅이 갈라진다. 그는 다시 전투에 복구했고 이제 파란색과 보라색 에너지의 잔상이 되어 움직인다. 데릭은 손에 새로운 빛의 창을 들고 하늘을 가른다. 그의 눈은 다시 집중력으로 빛나고 고통은 잊혀졌다. 그는 야수의 발톱과 정면으로 맞서며 지배권을 위한 필사적인 싸움을 벌인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공격을 밀어붙이지만 그의 칼날은 괴물의 가죽을 뚫지 못하고 멈춰선다. 그는 공허가 자신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례하긴. 그래서 그는 공허에는 공허로 맞설 때라고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같았던 감옥의 정수를 무기에 불어넣는다. 주인과 소환수 두 힘이 마지막 잔혹한 대결에서 충돌한다. 그 결과로 발생한 폭발이 애셔의 방어를 꿰뚫는다.
대릭은 자신의 공격에서 나온 엄청난 힘의 뒤로 밀려난다. 그는 완벽하게 착지했고 마침내 전투는 끝났다. 지친 숨을 내쉬며 그는 사실 꽤 재미있었다고 인정한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는 쓰러진 반려동물 위에 승리자로 서 있다. 시스템은 새로운 친구를 길들인 그에게 후한 보상을 내린다. 다른 곳 화려하게 장식된 방에 노크 소리가 울려 퍼진다. 시종이 여주인을 위한 긴급한 소식을 들고 들어온다. 크라운에서 온 보고서에는 공허 야수의 에너지 신호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붉은 머리의 여인은 차원 괴물에 대한 소식을 발견한다. 흥미롭군.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간단한 명령을 내린다. 사냥꾼을 보내라. 한편 지친 마을 사람들은 숲속을 계속해서 나아간다. 한 여인이 뒤를 돌아보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눈이 커진다. 레온과 아이들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살아 돌아왔다. 생존자들은 제외했고 그들의 안도감은 금세 질문으로 바뀐다. 하지만 레온은 차마 암울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턱을 악물었고 실패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들의 상실을 말없이 증명했다. 대릭이 앞으로 나서 그들의 상황에 대한 냉혹한 현실을 전한다. 남은 마을 사람들은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레온은 쓰러진 이들 곁에 서서 그들의 운명을 자책하지만 토마스는 익숙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를 지나쳐 달려간다. 그는 자신의 보호자가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대릭에게 달려들어 껴안는다. 소녀는 당황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이 행복한 채로 재빨리 물러선다. 그리고 대릭은 멜로리와 브랜디에게로 돌아서며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진다. 그는 그녀의 남편 시신을 제대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수습했다고 밝힌다. 멜로리는 예상치 못한 친절에 깜짝 놀란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 작은 빛과 같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그의 무뚝뚝한 가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그날 밤 생존자들은 보름달 아래 야영을 한다. 숲은 안전하지 않으니 불 가까이에 머물라는 경고를 받는다. 레오는 지도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진 채 경계를 선다. 그의 눈은 조용하고 비장한 결의로 불타오른다. 근처에서 토마스가 마침내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을 한다. 대릭은 그 싸움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며 야수가 그냥 지루해져서 떠났다고 주장한다. 토마스는 끔찍한 전설을 고려할 때 이를 믿기 어려워하지만 실제 전투는 훨씬 더 치열했다. 멜로리는 그런 이협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소년의 말을 뒷받침한다. 대릭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약한 소환수가 걸려서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는 다시는 그 스킬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는데 이는 그 대가를 명백히 축소하여 말한 것이다. 그는 전설은 과대평가되었다고 일축했고 다른 사람들은 믿기 힘들어했다. 다음 날 아침 멜로리는 생존자들을 모아 여정을 계속한다. 해가 뜨자 그들은 다음 마을을 향해 출발한다. 하지만 작은 손이 그의 옷을 잡아당겨 그의 집중을 깬다. 동물들을 좀 가져도 되냐고 묻는 것은 브랜디였다. 그녀는 그가 팔찌 속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고 설명한다. 대릭은 동의하며 빛과 함께 인벤토리에서 토끼 한 마리를 꺼낸다. 그녀가 감사 인사를 하자 그는 그것을 건네주며 더 큰 것들은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왜 그것들을 원하는지 묻자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재물을 꼭 쥔다. 그녀의 아버지가 숲에 대해 가르쳐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그녀는 마을을 위한 갑옷을 만들기 위해 가죽 세공을 선택했다고 눈물 흘리며 설명한다. 자랑스럽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에 맴돈다. 그녀는 다시는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고 싶다고 말한다. 대릭의 결심이 누그러지고 그는 그녀에게 전부 가져도 좋다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는 거만한 경비병이 지루하고 짜증난다는 듯 손가락을 까닥거린다. 그는 향기로운 목욕조차 없는 이 마을에 갇혀있다고 불평한다. 끔찍하군. 그는 생존자들을 내려다보며 제대로 된 서류가 없으면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한다. 격분한 멜로리는 그에게 가서 레이나라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말한다. 경비병은 그저 희죽거리며 권력의 맛을 너무 즐기고 있다. 한 마을 사람이 레온에게 다가가 전 촌장에게 개입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레온은 무너져 내린 채 자신이 더 이상 촌장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한다. 브랜디가 앞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경비병에게 애원한다. 그는 그레이스폴 칙령이라는 것을 들먹이며 거만하게 그들의 입장을 거부한다. 하지만 대릭이 앞으로 나서자 그의 눈이 위험한 빛으로 빛난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그 칙령을 어기기로 결심한다면 정확히 누가 그것을 집행할 것인지 묻는다. 멜로리는 대릭이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하며 지켜본다.
경비병은 지루함을 깨뜨릴 싸움을 갈망하며 도전을 환영한다. 하지만 멜로리는 대릭의 팔을 붙잡고 귀족을 죽이면 더 큰 문제만 생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비병은 상식이 자신의 재미를 망쳤다며 실망한 듯 비웃는다. 문이 닫히기 시작하며 그들을 영원히 차단하려 하지만 안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월리스 그레이스폴이라는 귀족과 마을 촌장 레이나, 두 인물이 나타난다. 레이나는 멜로리를 알아보고 연기 보고를 받은 후 여기에 왔는지 묻는다. 그들의 마을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그들을 안으로 맞이한다. 레이나는 귀족을 제압하며 이제 생존자들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다고 선언한다. 감사의 말과 함께 멜로리는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임시 거처로 들어간다. 하지만 레이나는 조용한 경고를 건넨다. 이 마을의 괴물들은 털가죽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있지. 그녀는 레온을 흘끗 돌아보는데 그의 영혼은 마을의 잿더미 속에 남겨진 듯했다. 귀족 월리스는 자신의 권위가 이토록 공공연하게 도전을 받은 것에 격분한다. 레이나는 침착하게 그에게 보리를 마치고 자기 마을에서 나가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언급하며 이협하려 들면서 그들을 모두 짓밟아 버리겠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언급은 그에게도 아픈 곳인지 그는 재빨리 물러선다. 데릭은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며 토마스와의 계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생각한다. 그는 단지 정보를 모으기 위해 머무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물론 그러시겠죠. 레이나가 그에게 마을 성벽 안에 안식처를 제공하며 외친다. 친절함에 허를 찔린 데릭은 잠시 더 머물기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나서는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의 파동이 레이나를 덮친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방인이 어떤 종류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다른 곳에서는 노부부가 초조하게 레이나의 귀환을 기다린다. 딜라일라라는 여인은 인내심이 바닥난 채 방 안을 서성인다. 그녀는 손자 토마스가 실종된 동안 쉴 수 없다며 남편에게 쏘아붙인다. 마침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긴장된 침묵을 깬다. 딜라일라는 돌아서서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따지려 하지만 레이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을 보자 목구멍에서 말이 막힌다. 토마스가 순수한 기쁨의 참 목소리로 방 안으로 달려들어온다. 그의 할머니는 그를 맞으러 달려가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진다. 소녀는 마침내 할머니의 품에 안겨 안전하게 눈을 감는다. 가족은 마침내 재회했고 혼돈 속에서 작은 평화의 순간을 맞이한다. 레이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기다릴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지 묻는다. 데릭과 토마스는 함께한 여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조용하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다. 가족이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데릭은 조용한 관찰자로서 지켜본다. 곧 지도자들이 모여 그들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 논의한다. 레이나는 데릭에게 돌아서서 그가 있었기에 누군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에게 마을의 영원한 감사를 표한다. 토마스는 마침내 조부모와 재회하여 보기 드문 평화의 순간을 즐긴다. 데릭은 격식은 차리지 말라며 감사를 물리치지만 레이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촌장의 의무라고 말하며 고집한다. 그녀의 말투가 바뀌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표정이 굳어진다. 그녀는 만약 그가 대가를 기대한다면 그들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마을의 자원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월리스 같은 기생충 같은 귀족이 얼마 남지 않은 것마저 빨아먹고 있는 상황에 데릭은 그저 희죽거리며 그녀가 정말 자신이 돈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는 토마스가 먼저 자신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미 보답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짜 문제인 오염된 숲으로 화제를 돌린다. 레이나는 몸을 기울여 그 위협에 대해 무엇을 알아냈는지 다그쳐 묻는다. 데릭은 자신이 있던 세계의 시스템에 기반한 이론이 있다고 밝힌다. 그는 그들이 아마도 던전 브레이크를 상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시스템의 생명줄인 던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던전은 엄청난 힘과 보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위험의 근원이다. 각각은 독립된 세계이며 들어갈 용기가 있는 자들을 위한 시련이다. 하지만 던전이 방치되거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면 파열되어 세상의 혼돈과 괴물들을 풀어놓을 수 있다. 그것의 타락한 에너지는 땅으로 스며들어 닿는 모든 것을 뒤틀어버린다. 이것이 그들의 집을 파괴한 재앙의 근원이다. 레이나는 회의적이지만 데릭은 새로운 던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인 리처드는 외딴 던전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동의한다. 그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게 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이론이야. 레이나가 확인을 위해 그를 돌아보자 그는 그것이 유일한 단서라고 인정한다.
그녀는 더 많은 단서를 바라며 대릭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는다. 그는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질문을 회피한다. 그는 밖의 귀족들이 이 난장판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며 떠나려 한다. 전형적인 대릭이지. 하지만 레이나가 그를 불러 세운다. 그녀는 그의 힘에 대한 보답으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절박한 표정으로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도움을 요청한다. 대릭은 길고 지친 한숨을 내쉰다. 그는 그녀의 간청을 단호히 거절하며 돌아선다. 토마스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릭은 소년에게 따라오라고 소리친다. 그는 브랜디에게 나머지 가죽을 줘야 한다며 그녀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둘은 사라졌다. 리처드는 대릭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레이나는 그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솔직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그녀는 리온에게 그 낯선 남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다. 그녀는 이 남자가 아군인지 적인지 알아야만 한다. 리온은 침울한 표정으로 그 질문을 숙고한다. 그는 대릭을 도무지 파악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레이나는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몸을 기울인다. 그는 그 남자가 공허를 소환할 수 있다는 사소한 사실을 덧붙인다. 아무렇지 않게 말이다. 한편 대릭과 토마스는 마을 거리를 걷는다. 그는 소년에게 어린 가죽 세공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근처 골목에서 갑작스러운 외침이 그들의 주의를 끈다. 그들은 브랜디가 한 귀족 여성과 커다란 가죽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발견한다. 그 여자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에서 가죽을 쉽게 빼앗는다. 그녀는 넘어진 소녀를 조롱하며 반격해보라고 도발한다.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지역 상류층의 인기 있는 취미인 것 같지만 그녀가 대릭과 부딪히면서 승리의 순간은 짧게 끝난다. 그녀의 오만한 표정은 즉시 순수한 공포로 녹아내린다. 그의 눈은 익숙한 위험한 빛으로 빛난다. 월리스가 현장에 도착하며 검이 땅에 내리꽂힌다. 그는 평민 따위가 감히 자기 사람을 건드렸다며 분노하며 정의를 요구한다. 그는 레이나에게 비키지 않으면 뒷감당을 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하지만 레이나는 자신의 마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는 대릭이 벌써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녀는 리온의 경고가 오히려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토마스는 빼앗긴 가죽을 꽉 쥔 브랜디를 위로하려 한다. 월리스는 그 평민에게 본때를 보여줄 준비를 하며 도전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대릭은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공격을 완전히 막아선다. 그는 귀족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그 여자와 함께 떠나라고 말한다. 대릭은 군중에게 어차피 떠날 생각이었다고 선언한다. 토마스는 대릭이 그들을 버린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대릭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며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는 토마스에게 가위를 건네며 자신이 없는 동안 연습하라고 말한다. 시스템을 해제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와 함께 대릭은 떠나간다. 월리스는 분노에 차 일어서며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다. 하지만 대릭은 귀족의 패배한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의 말을 끊는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다음 말을 똑똑히 알아듣게 한다. 만약 월리스가 이 마을 사람을 한 명이라도 해친다면 대릭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귀족의 부하들은 그의 엄청난 존재감에 마비되어 그저 쳐다볼 뿐이다. 마을 사람들은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본다. 보라색 에너지의 기운이 그를 둘러싸며 그의 힘을 증명한다. 분노에 찬 월리스는 부하 중 한 명에게 그를 미행하라고 명령한다. 대릭은 토마스가 언급했던 업적을 떠올리며 숲으로 들어간다. 그는 높은 레벨의 사냥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 사냥꾼이 나무들 사이에서 그를 쫓고 있다. 사냥꾼은 활을 당겨 한 번에 3발의 화살을 시위에 건다. 그는 자신의 평민 목표물이 무엇에 맞았는지도 모를 것이라 확신하며 조준한다. 하지만 대릭은 돌아보지도 않고 2손가락으로 화살을 잡아낸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112레벨 이상의 몬스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상태창에는 레벨이 11밖에 되지 않지만 쓸 수 있는 포인트는 많다고 나온다. 화살이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자 그의 눈이 가늘어진다. 그는 1시간 넘게 미행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가 마침내 포인트를 분배하자 화살은 아무런 피해 없이 튕겨나간다. 시스템은 그에게 만능과 고기 방패라는 2개의 새로운 업적을 보상으로 준다. 그는 또한 2개의 무료 스킬을 얻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한다. 사냥꾼은 자신의 공격이 완전히 실패하자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볼 뿐이다.
사냥꾼은 어떻게 빗나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에 빠진다. 그는 목표물이 그저 눈치 없는 바보일 뿐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는 순수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또 다른 화살을 날린다. 하지만 데릭은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화살을 쳐낸다. 그는 마침내 돌아서서 자신이 좀 바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냐고 묻는다. 암살자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힌 채 말을 더듬을 뿐이다. 정체가 탄로나자 그는 도망갈 준비를 하며 발을 딛는다. 그는 나무의 안전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약한다. 그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괴물을 쫓고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숲을 질주한다. 그는 마침내 추격자를 따돌렸기를 바라며 착지하지만 데릭은 이미 그곳에서 여전히 스킬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사냥꾼은 허둥지둥 달아나고 그의 탈출은 필사적인 추격전으로 변한다. 데릭은 스킬트리에 대한 독백을 계속하며 힘들이지 않고 속도를 맞춘다. 사냥꾼은 나뭇가지를 잡고 그들 사이의 거리를 벌리려고 한다. 그는 마지막 필사적인 저항을 할 준비를 하며 착지한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화살 세례를 퍼붓는다. 데릭은 그저 서서 공격 기술명을 외치는 그를 비웃는다. 화살들이 나무에 박히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사냥꾼은 공격이 마침내 성공했기를 바라며 숨을 고른다. 그는 목표물이 사라졌기를 기도하며 연기속을 응시하지만 데릭은 위쪽 나뭇가지에 앉아 완전히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마법 저항을 선택했다고 설명한 뒤 재빠른 반격을 가한다. 이제 제프리라고 불리는 사냥꾼은 마을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돌아간다. 한 경비병이 그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에 충격을 받아 소리친다. 월리스는 그를 붙잡고 성공했는지 다그쳐 묻는다. 제프리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흠집조차 낼 수 없었다고 인정한다. 월리스의 오만한 미소는 순수하고 가감없는 분노로 녹아내린다. 그는 부하들에게 짐을 싸서 수도로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그의 병사 중 한 명이 정말로 도망가는 것인지 묻는다. 월리스는 단호한 결의로 그를 정정한다. 우리는 지원군을 부르러 가는 거다. 새로운 임무가 명확해지자 데릭은 그의 새로운 스킬 중 하나를 시험해본다. 그는 바위와 나무를 식별하며 경험치를 쌓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예상치 못한 숲속 생물, 54레벨의 뿔 달린 토끼, 사랑스럽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존재에 의해 방해받는다. 데릭은 웅크리고 앉아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토끼는 대화에 전혀 감흥이 없다는 듯 그저 쳐다볼 뿐이다. 그는 만약 레벨 조건에 맞더라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미소 짓는다. 그의 친절은 즉시 얼굴에 뿔로 보답받는다. 데릭은 솜털 같은 생물의 갑작스러운 공격성에 놀라 피한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하며 뒤로 비틀거린다. 토끼는 빗나갔고 뿔은 이제 나무에 단단히 박혀있다. 그것은 에너지빔을 발사하는데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 생물은 또 한 번의 이유 없는 폭력을 가할 준비를 하며 착지한다. 그것의 표정은 순수하게 집중된 분노 그 자체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다. 데릭은 그저 시익 웃으며 마침내 도전을 받아들인다. 토끼는 발을 땅에 박고 전면 공격을 준비한다.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데릭은 놀아줄 시간이라고 결심한다. 작은 생물의 뿔에서 또 다른 에너지 폭발이 터져나온다. 데릭은 능숙한 솜씨로 공격들을 헤쳐나간다. 그는 공중에 떠있는 분노한 토끼를 쉽게 잡아챈다. 그는 꿈틀거리는 생물을 잡고 작은 무모한 녀석이라고 부른다. 토끼는 그의 손에 이빨을 박아 넣으며 응수한다. 시스템 알림창에 그가 총 26의 피해를 입었다고 표시된다. 그는 긁힌 상처를 거의 알아채지 못하고 웃어넘긴다. 하지만 그때 차가운 깨달음이 그를 덮친다. 그런 공격은 토마스 같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그는 손에 든 작고 분노한 괴물을 내려다본다. 그는 토끼를 부드럽게 땅에 내려놓는다. 손을 흔들며 그는 수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둔다. 토끼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는 조용한 복수의 맹세로 끓어오른다. 데릭은 어떤 새로운 스킬을 배울지 고민하며 여정을 계속한다.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선택지를 고려한다. 시스템은 그에게 3가지 회복 스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한다. 생명력 흡수는 전투 중에 그를 치유해 줄 것이므로 혼자 싸우는 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회복은 대상 지정 치유를 제공하여 더 다재다능한 선택지다. 그는 이기적인 선택과 더 지원적인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평소답지 않은 이타심의 순간에 결정을 내린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버리고 온 사람들을 위해 그 스킬을 선택했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문을 품게 했다. 영원한 고독 끝에 마침내 사람들을 만났지만 도망쳐버렸다. 그는 자신에게 깊이 뿌리박힌 냉소주의에 좌절하며 일을 간다. 그는 그것이 최선이며 자신의 존재가 위험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갈등을 드러낸다. 그의 자기 성찰은 갑작스러운 고통스러운 충격으로 무례하게 중단된다. 그는 비틀거리며 도대체 무엇이 자신을 공격했는지 의아해한다. 그것은 아까 그 뿔 달린 토끼였고 완전히 격분한 모습이다. 작은 생물은 분명히 원한을 품고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키지만 그들의 작은 다툼은 그림자 속에서 원치 않는 주목을 끈다. 하지만 토끼는 새로운 위협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다. 폭력의 섬광 속에서 늑대는 충격적인 잔인함으로 쓰러진다. 피에 젖은 토끼가 뛰어오며 대릭의 모든 야생 동물 지식을 산산조각낸다. 그는 이 작은 괴물이 사이코패스이자 바보라고 결론 내린다. 그것은 사랑스러움과 완전히 무서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채 앉아있다. 어깨를 으쓱하며 대릭은 그의 새로운 살인광 동료가 따라오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듀오는 타락한 숲을 통과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그들은 밤을 위해 캠프를 차리고 짧은 평화의 순간을 맞는다. 하지만 발사체 역할을 하는 토끼가 있을 때 평화는 과대평가된 것이다. 그는 새로운 애완동물에게 긁어주는 것으로 보상하는데 그것은 경멸하며 참는 것처럼 보인다. 밤이 되자 둘은 불 옆에서 쉬는데 이상하지만 효과적인 팀이다. 하지만 토끼의 피에 대한 갈증은 만족할 줄 모르는 듯 다시 행동에 뛰어든다. 다음날 아침 대릭은 기지개를 켜며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한다. 그는 그의 작은 살인광 동료에게 서두르라고 소리치지만 토끼는 그저 앉아있을 뿐 그 여정은 분명 끝이 난 것 같다. 대릭은 갑자기 따라오기를 거부하는 것에 혼란스러워하며 돌아선다. 그가 돌아보니 그 생물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그의 털북숭이 작은 안내자가 가려고 하는 한계라는 것을 깨닫는다. 토끼는 발을 구르는데 그 표정은 순수한 고집스러운 반항심 그 자체다. 손을 흔들며 대릭은 어쨌든 숲에서 가장 강한 존재일 것이라고 인정하며 행운을 빌어준다. 그는 그들의 이상한 파트너십이 결국 끝날 운명이었음을 받아들인다. 그는 익숙한 외로움을 억누르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한다. 공허의 환영은 이 고독이 선택임을 그에게 상기시킨다. 그는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라고 되뇌며 계속 걷는다. 숲 깊은 곳에서 이상한 녹색 구체가 타락한 에너지로 맥동한다. 대릭은 역병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의 식별 스킬을 사용한다. 그것은 100레벨 던전이며 극심한 과부하 상태에 있다. 그는 안에서 목표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 다시 갇힐 것이라는 두려움은 그를 단념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는 귀족들이 이제는 떠났기를 바라며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번 여정 전체를 낭비라고 부르며 그는 떠나려고 돌아서지만 괴물 같은 구우리 땅에서 솟아나 그의 길을 막는다. 대릭은 그저 시익 웃으며 언데드 공포에게 아무렇지 않은 인사를 건넨다. 그는 그것이 115레벨의 산성 구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바로 그가 필요로 하던 것이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좌절감을 억누르고 있었다. 짐승은 그의 공격성에 맞춰 포효하고 이제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았다. 구울은 녹색과 검은색 에너지의 흐릿한 형체로 앞으로 돌진한다. 대릭은 힘으로 빛나는 창으로 그 돌진을 맞받아친다. 단 한 번의 강력한 일격으로 그는 그 생물의 팔을 잘라낸다. 그는 짐승의 첫 공격에 감명받지 않았다는 듯 조롱하지만 팔이 순식간에 재생되면서 그의 말은 끊긴다. 구울의 산성 분무가 그의 옷과 망토를 녹여버린다. 그것은 거대한 휘두르기 공격으로 이어나간다. 대릭은 남은 장비로 간신히 자신을 보호한다. 그는 피하고 움직이며 이제 수세에 몰린다. 그는 그 생물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인정하며 뒤로 미끄러지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고 익숙한 결의로 굳어진다. 그는 갑옷을 소환하며 이제 더 이상 힘을 아끼지 않을 때라고 결심한다. 힘이 솟구치며 그는 파괴적인 반격을 위해 뛰어든다. 그는 흐릿하게 움직이며 몬스터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낸다. 두 힘이 충돌하고 그의 창이 구울의 팔을 막아선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단 한 뼘의 땅도 내주지 않으려 한다. 자신의 공격을 준비하면서 그의 눈은 공허 에너지로 빛난다. 그는 강력한 보라색 빛의 빔을 짐승에게 직접 발사한다. 폭발은 구울의 가슴의 정통으로 명중하지만 몬스터는 거대한 발톱을 그에게 내리치며 반격한다. 대릭은 그것에 소위 높은 레벨에 감명받지 않았다는 듯 코웃음친다. 산이 그의 갑옷을 녹여버려 그를 다시 한번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그는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통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자신의 힘을 집중시키고 공허가 그의 조용한 부름에 응답한다. 광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는 짐승에게 웃기지 말라고 말한다. 구울은 그의 에너지에 맞서 혀를 내뻗으며 다시 포효한다. 두 힘은 보라색 빛의 대격변적인 폭발 속에서 충돌한다. 폭발의 엄청난 힘에 숲 자체가 갈기갈기 찢어진다. 시스템 알림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데릭은 승리하여 서 있다. 그는 여러 레벨을 올리고 빛나는 새 업적을 달성했다. 마침내 전투가 끝나고 그는 잔해 속에 홀로 서 있다. 땅은 산성 물질로 지글거리며 싸움의 마지막 흔적을 남긴다. 그는 갑옷의 처참한 상태를 한탄하며 주저앉는다. 언제 수리할 수 있을지 기약 없이 갑옷을 집어넣는다. 그는 찢어진 셔츠를 벗으며 여행용 옷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여분의 튜닉을 꺼내 입으며 이 동네 패션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데릭이 떠난 후 레이나의 마을에서 2주가 흘렀다. 토마스는 집중하며 작업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 마지막 손질과 함께 그는 자신의 걸작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는 데릭이 남겨준 이발기를 들어올린다. 그의 새로운 직업 도구다. 그의 첫 손님이 거울을 보며 창의적인 결과물을 확인한다. 손님은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토마스는 공식적으로 마을의 새 이발사가 되었다. 그는 브랜디에게도 머리를 잘라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인다. 그녀는 우유도 상하게 할 만큼 살살맞은 눈빛으로 쳐다본다. 명백하고 확실한 거절이다. 토마스는 현명하게도 즉시 그 주제를 거둔다. 그는 브랜디의 기분을 살피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데릭이 준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털어놓는다. 연습은 할 만큼 했고 계속하려면 가죽이 더 필요하다. 토마스는 공감하며 자신의 중요한 날을 위해 데릭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브랜디는 할아버지가 시스템 해금을 도우려 했던 것을 떠올리지만 토마스는 약속대로 데릭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친구가 완벽한 첫 사냥감을 찾아줄 것이라 믿는다. 한편 망토를 두른 인물이 리온의 마을 폐허에 도착한다. 그는 황량한 정착지의 잔해 속으로 발을 들인다. 손으로 땅을 짚자 남아있는 공허의 기운이 느껴진다. 사냥꾼은 보고서대로 공허의 야수가 이곳에 있었음을 확인하지만 낯선 두 번째 힘의 흔적도 감지한다. 에너지의 흔적은 희미하지만 여전히 추적 가능하다. 흔적은 레이나의 마을로 곧장 이어지고 사냥이 시작된다. 한편 데릭은 던전 입구에서 돌아오는 중이다. 그는 그곳을 정화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 될 것을 알지만 놀란 표정으로 걸음을 멈춘다. 익숙한 털북숭이 얼굴이 길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뿔 달린 토끼는 변함없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발을 구른다. 데릭은 자신의 작은 살인광 스토커를 보며 미소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끈질기게 따라오는 게 애정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를 죽이려는 건지 묻자 토끼는 즉시 후자라고 확인시켜준다. 데릭은 토마스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생물을 꾸짖는다. 얌전히 굴지 않으면 내가 메뉴에 오를 거라고 경고한다. 작은 괴물은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하다. 그는 규칙을 정한다. 따라오는 건 괜찮지만 마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토끼의 악마 같은 눈빛은 명령을 순순히 따를 녀석이 아님을 암시한다. 데릭은 이 모든 상황을 후회하는 듯 한숨을 내쉰다. 그는 토끼를 내려놓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한다. 간단한 명령과 함께 그는 새로운 살인광 그림자를 이끌고 나아간다. 그는 새로운 동료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줄 때가 되었다고 결정한다. 그 생물은 그 생각에 의외로 기뻐하는 듯하다. 쉬는 동안 흔한 이름 몇 개를 떠올려보지만 자기보다 5레벨이나 높은 몬스터를 때려잡는 그 독특한 성격에 맞는 이름은 없다. 좀 더 창의적인 이름들을 시도해보지만 마땅한 게 없다. 그때 영감이 번쩍 스치며 완벽한 이름을 찾아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름을 공식적으로 지어줄 준비를 한다. 그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 삶의 유령 실비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여정을 계속한다. 일주일 후 그들은 마침내 마을에 다다른다. 데릭은 작은 생물을 들고 실비에게 여기서 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 특유의 혼돈은 마을 안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며칠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기다리게 한다. 그는 작별 선물을 건네고 그녀는 사리에 찬 눈으로 그것을 쳐다본다. 데릭이 작은 생물과 드물게 감상적인 순간을 갖지만 실비가 즉시 격렬한 박치기로 방해한다. 나무가 쓰러지자 그는 작은 사이코패스에게 소리친다. 그는 이제 토마스의 첫 사냥감으로 지정된 50레벨 다람쥐를 들어올린다.
마침내 털복숭이 스토커에게서 벗어나 그는 성벽이 경비병에게 손을 흔든다. 경비병이 문으로 접근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소리친다. 대릭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더 극적인 등장을 준비한다. 그는 단숨에 벽을 뛰어넘어 경비병을 놀라게 한다. 경비병이 놀라는 와중에도 그는 성벽 위에 완벽하게 착지한다. 남자가 비틀거리자 대릭은 그의 팔을 잡아 균형을 잡아준다. 심지어 남자에게 머리 스타일이 멋지다고 칭찬까지 한다. 토마스의 솜씨가 소문나고 있나 보다. 다시 한번 가볍게 뛰어 그는 마을 안으로 내려선다. 그는 토마스를 부르며 화려한 귀환을 알린다. 소녀는 급정거하며 하마터면 마을 사람과 부딪힐 뻔한다. 그는 흥분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력 질주한다. 토마스와 브랜디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앞다투어 보고한다. 둘 다 그가 약속했던 고레벨 생물에 대해 간절히 묻는다. 대릭은 그들의 기에 눌려 힘겹게 고개를 끄덕인다. 토마스는 브랜디를 밀치며 대릭만큼 강해지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한다. 두 아이는 기대를 품고 숨을 죽인 채 그를 올려다본다. 그는 끝없는 질문 공세에 재미있다는 듯 한숨을 쉰다. 그는 브랜디에게 칼을 건네며 가죽 세공에 쓸 가죽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그녀에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레벨 10을 달성하라는 새로운 목표를 준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돌아서서 그만의 도전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가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찍찍 소리가 그가 가져온 특별한 선물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는 소년에게 내일 만나 마침내 시스템을 해금하자고 말한다. 두 아이는 환호하고 그들의 흥분으로 공기가 가득 찬다. 하지만 대릭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건을 덧붙인다. 그는 마을에 선술집이 있는지 묻는다. 영웅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그는 문을 밀치고 들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술 한 잔을 마실 준비를 한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익숙한 선술집 냄새를 음미한다. 이 세계에는 적어도 괜찮은 맥주가 있기를 바라며 안으로 들어간다. 마치 집에 온 듯 편안함을 느끼며 옅은 미소를 짓지만 방심한 사이 망토를 두른 인물과 부딪힌다. 그의 팔에 닿는 순간 익숙하고 위험한 기운을 느낀다. 사냥꾼의 눈이 고정되고 조준점이 그의 표적을 확인한다. 대릭은 이방인이 평범한 귀족이 아님을 감지하고 누구냐고 묻는다. 사냥꾼은 대릭이 자신이 추적해온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밝히지만 이 남자가 찾으러 온 공허의 야수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대릭은 이를 인정하고 사냥꾼은 왜 그에게서 공허의 냄새가 나는지 다그친다. 짜증이 난 대릭은 또 다른 소동을 피하기 위해 시치미를 뗀다. 사냥꾼이 속사포처럼 신문을 시작하지만 대릭은 계속 회피한다. 인내심이 바닥난 사냥꾼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는 손을 뻗어 낯선 이에게서 억지로 답을 얻으려 하지만 대릭이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채 차갑게 막아선다. 두 남자는 조용하고 긴장된 대치 속에서 서로를 노려본다. 사냥꾼은 다른 방법으로 답을 얻기로 결심한다. 그는 감정 스킬을 발동하고 데이터의 물결이 대릭을 덮친다. 하지만 시스템은 오류를 반환하고 둘 다 충격에 빠진다. 이거 창피하군. 대릭은 침묵을 깨고 이제 그 맥주를 마실 수 있냐고 묻는다. 그가 바의 자리를 잡자 바텐더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한다. 사냥꾼은 대릭이 그 야수를 물리친 자임에 틀림없다고 깨달으며 지켜본다. 대릭이 바텐더에게 술을 주문하는 사이 그는 문 밖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간다. 바트. 대릭은 대치가 끝나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좋은 기분이 상한다. 그는 대신 고레벨 가죽을 제안하고 바트의 눈이 빛난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인물이 선술집으로 들어선다. 대릭은 이제 또 누가 자기를 찾으러 왔는지 궁금해하며 돌아본다. 멜러리다. 그녀는 브랜디가 제안을 가지고 보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한다. 두 사람은 손에 술을 들고 마을을 걷는다. 멜러리는 사냥꾼에 대해 묻지만 대릭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녀는 그 남자가 크라운이라는 단체를 위해 일한다고 경고한다. 대릭은 한 모금 마시며 왕국의 왕실 군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크라운이 강력한 독립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크라운이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장 부유한 자들만이 그들의 홀에서 식사할 수 있으며 그녀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진미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다. 그것은 공허의 야수의 고기다. 대릭은 그들이 자신의 예전 애완동물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거에 질식할 뻔한다. 그것을 먹으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되고 엘리트로 가는 티켓이 된다. 그는 더 약한 놈들도 있을 거라고 비웃지만 그녀는 그들이 두려운 공허에서 태어나
얼마나 희귀한지 상기시킨다. 파괴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그들의 힘을 증명한다. 멜러리의 시선은 그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고 날카롭다. 데릭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그의 비밀이 이제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들은 집으로 계속 걸어간다. 그들은 가족 저녁 식사 소리로 가득 찬 집에 도착한다. 데릭은 아주 오랜만에 집밥을 즐긴다. 그는 몇 년 만에 먹어본 것 중 최고라고 선언한다. 공어 괴물 육포를 먹고 난 후니 기준이 높지는 않다. 멜러리는 자신의 요리 스킬이 낮다며 겸손하게 넘긴다. 리처드는 동의하고 아내로부터 죽일 듯한 눈초리를 받는다. 토마스는 내일 여전히 시스템을 해금하는지 간절히 묻는다. 데릭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허락하신다면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소년이 그들을 돌아보자 그들은 기쁘게 동의한다. 토마스는 환호성을 터뜨린다. 그의 꿈이 마침내 손에 닿을 듯하다. 하지만 데릭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마지막 조건을 덧붙인다. 그는 긴 여정 끝에 따뜻한 목욕을 원할 뿐이다. 토마스는 그를 위해 목욕물을 준비하러 달려나간다. 어른들은 소년의 무한한 에너지에 웃음을 터뜨린다. 데릭은 창밖을 바라본다. 그의 비친 모습은 다른 자아의 유령 같다. 브랜디가 살짝 찌르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난다. 그녀는 수줍게 그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가죽 부적을 건넨다. 그녀는 그것을 만들면서 아버지의 상실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는다. 집은 가족과 대화의 온기로 가득하다. 영겁의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마치 마침내 진정으로 공허에서 탈출한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토마스를 데리고 벽에서 뛰어내린다. 소녀는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채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데릭은 완벽하게 착지하며 이곳이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의 좋은 장소라고 선언한다. 그는 어지러워하는 소년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토마스의 얼굴이 환해진다. 마침내 잠재력을 해방할 준비가 되었다. 데릭은 그에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단검을 건넨다. 그의 첫 시련을 위한 도구다. 그는 가방에 손을 넣어 소년의 첫 목표물을 공개할 준비를 한다. 그는 시익 웃으며 간단하고 오싹한 명령을 내린다. 죽여. 토마스는 칼날을 꽉 쥐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빛기둥이 솟아오르며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사용자를 환영한다. 데릭은 무심하게 칼을 되찾으며 레벨업한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 소녀는 방금 50레벨이 넘는 몬스터를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데릭은 그 단검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걸작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그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그는 토마스가 이 마을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의 고독이 지겨워지고 있다며 토마스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한다. 소녀는 그 제안이 진짜인지 믿을 수 없어 그저 쳐다볼 뿐이다. 그의 머릿속은 위대한 모험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다. 그는 태연한 척하지만 흥분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데릭은 미소 짓지만 그의 첫 번째 조건을 내건다. 토마스는 그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아마도 조금 과장되게. 두 번째 규칙, 그는 데릭에게조차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규칙,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 토마스는 망설인다. 그 마지막 약속의 무게가 느껴진다. 데릭은 자신이 악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착한 사람도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운 토마스는 앞으로의 여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굳은 악수와 함께 데릭은 새로운 제자를 팀으로 환영한다. 그들의 첫 훈련은 스킬 포인트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된다. 데릭은 그가 대부분의 포인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창의적인 자유는 물 건너갔군. 토마스는 마지못해 명령을 따라 첫 두 개의 스킬을 선택한다. 데릭은 이 지루한 스킬들이 생존의 열쇠라고 설명하지만 토마스는 자신의 새로운 힘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데릭은 좀 더 흥미로운 것에 쓸 마지막 1포인트를 제안한다. 소녀는 은밀한 전사가 되고 싶어하고 데릭은 완벽한 스킬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번의 터치로 토마스는 자신의 선택을 확정한다. 데릭은 그에게 모든 스탯을 방어력에 쏟아부으라고 지시한다. 업어주길 바라는 소년의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다. 데릭은 순식간에 사라져 토마스를 뒤에 남겨둔다. 그는 이것이 경주라고 선언하고 소년의 훈련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집으로 돌아온 토마스는 달리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 쓰러진다. 한편 마을 지도자들은 암울한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레이나는 잘못된 팀을 보내는 것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안다. 데릭은 심각한 이해심으로 표정이 굳어지며 듣고 있다. 그녀가 계획을 밝히자 그는 그것이 과연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자신이 찾은 던전이 무려 100레벨이라고 밝힌다. 그 소식은 방 전체의 충격과 불신의 물결을 일으킨다. 리오는 자신들의 실버랭크 모험가들이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골드랭크 영웅들이 필요할 것이고 데릭은 그 지역의 지도를 요청한다. 토마스는 늘 열정적인 제자답게 그것을 가지러 달려간다. 레이나는 알려진 던전의 위치를 설명하며 지도를 펼친다. 훨씬 약한 레벨 25 던전의 세부 정보가 클로즈업된다. 데릭은 숲을 가리키며 타락의 근원지를 정확히 짚는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그들의 지도에 추가해도 될지 허락을 구한다. 그는 새로운 위협을 표시하고 자신을 위해 사본을 만들어도 될지 묻는다. 사본을 건네주며 그는 레이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는 그녀의 낮은 레벨을 지적하고 그녀는 희귀한 클래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촌장으로서의 임무 때문에 레벨을 올릴 시간이 없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마을의 무기들은 더 강한 생물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가 빠지고 달아 빠진 칼날이 클로즈업되며 과거 전투의 유무림을 보여준다. 하지만 데릭이 그녀에게 새검을 던져주자 그녀는 완전히 허를 찔린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토마스와 함께 훈련하자고 제안하고 소녀는 크게 놀란다. 그녀가 동의한다면 그 검은 그녀의 것이 된다. 꽤나 괜찮은 거래다. 그녀는 무기를 살펴보며 그 놀라운 품질에 경악한다. 비장한 결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데릭은 자신의 새로운 절친인 바텐더를 만나러 가겠다고 알리며 떠난다. 다른 곳에서 월레스는 아버지에게 증언군을 애원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하찮은 원정에 의문을 표하며 감명받지 않는다. 그는 월레스가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마을의 모험가 요청을 언급한다. 그는 다시는 창피를 당하지 않겠다며 아들에게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명령한다. 월레스는 반박하려 하지만 그의 항의는 가로막힌다. 단 한마디 말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방에서 내쫓는다. 월레스는 이를 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굴욕감이 불타오르는 채로 떠나려다 멈춰서서 자신이 반드시 그들을 처리하겠다고 맹세한다.